내가 사실 요 며칠 전부터 고민이 됐어. 내가 이 며칠 전부터 되게 고민이 됐는데 뭐였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깨달은 거야. 일요일날. 지난 일요일날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나는 도대체 왜 쟤네들이 문재인을 그렇게 봤나. 아니 문재인이 뭔 말만 하면 막 따라다니면서 드립다 막 밟아댔잖아. 문재인을. 아니 도대체 단지 지난번 대선에 나왔다고 왜 그렇게 문재인을 밟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문재인은 좀 숨어 있는 게 낫다. 차라리 사건이 다 해결될 때까지 그냥 숨어 있어라. 그게 내 주장이었어. 그런데 아 소름 끼쳐 지금. 보이세요 지금? 어? 나 이렇게 딱 소름 돋은 거 보여? 지난 일요일날 지난 주일날 뭐가 딱 떠올랐냐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 구심점 때문이었어. 구심점. 지금 야당의 문제가 구심점이 없었다는 거야. 지금 김한길을 왜 걔네들이 그렇게 김한길 전병헌이 연설할 땐 조용해. 그러다 김한길 전병헌 연설 끝나고 진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막 방해해. 왜 그랬을까? 김한길 전병헌이한테 대표직, 야당 대표잖아. 최대 야당 대표직을 주고 걔네들은 절대 새누리당에 안 들이대거든. 그러니까 김한길 전병헌 욕먹게 하는 거야. 김한길 전병헌이 절대 구심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을 막 밀어서 언론에서도 계속 걔네들 띄워주는 거야. 김한길을 특히 막 띄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구심점이 왜냐 김한길이 알아서 문재인을 밟아주잖아. 김한길이 알아서 문재인을 밟아주니까 김한길만 띄우면 쟤네는 게임 오버였던 거야. 그래서 문재인을 계속 밟는 거지. 문재인을 공격해. 그럼 김한길이 문재인더러 조용하라. 이제까지 그게 8개월 동안 반복된 거야. 그치? 그랬던 거야. 제가 좀 잘못 오해했나요? 에리어스님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도 이번 내가 지금 소름 끼쳐가지고 그걸 내가 언제 알았냐 하면 토요일날 내가 이제 우리 시청자 둘이랑 또 나 도와주는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왜 도대체 이 국정원 싸움이 이토록 우리는 지지부진한가? 왜 김한길 전병헌이 연설할 때는 그들이 공격하지 않았는가? 그걸 고민하다가 구심점이 없구나. 우리는 구심점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런데 그걸 일요일 아침에 딱 왜 그들이 문재인을 밟았는가? 그건 뭐 때문이다? 구심점이 될까봐. 소름 끼치지? 문재인이 그 야권이 뭉치는 구심점이 될까봐 그토록 밟았던 거야. 나 병신이지. 나 바보지. 그걸 이제 알았어. 내 이제 알았다니까. 자,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이 대통령 안 된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문재인은 대권에 도전하기에 너무 약했어. 새싹의 봄님 감사합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의 결정적 문제는 전투력이 약하다는 거야. 문재인의 결정적 문제점은 전투력이 약하다는 거야. 뭐냐 하면 장수는 안타깝지만 적장의 전술을 보면서 때때로 있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장수가 적장의 기막힌 전술에 감탄할 때가 있어. 그래서 적장이랑 같이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야. 정말 적수를 만났을 때 기쁜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기쁘고 그 적장에 대한 짠한 감동도 생기는 거야. 그러나 전쟁을 마지막으로 할 때는 마지막 전쟁에 승패를 갈라야 될 때는 그렇게 멋있는 적장의 목을 베야 되는 거야. 그게 전쟁이야. 전장의 장수는 총책임자는 아무리 적장이 멋있어도 맨 마지막 이 전쟁에 깃발을 꽂을 때는 안타깝지만 적장의 목을 베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해. 그런데 문재인은 그게 없는 거야. 노무현은 있었어요. 노무현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여러분처럼 뭐 노무현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다만 노무현한테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 노무현 정권 때 내가 너무 비판을 많이 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눈물 흘리는 거지, 노무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처럼 막 노짱 뭐 노무현이 최고의 대통령 그래서 우는 거 아니야. 미안해서 우는 거지. 자, 그런데 노무현은 말이에요, 정말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무현이 대통령 될 때가 어땠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새 아들이 홍삼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재기불능 사태였어. 2002년이. 그걸 내가 왜 정확히 기억하냐? 그때 지방선거였어. 그때 우리가 민주당 후보로 우리 신랑이 구의원 나갔었는데, 그때 막 이 홍삼 트리오, 그때가 홍삼 트리오 사건이 민주당 지방선거 때 터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방선거 앞두고 터진 문제였어. 2002년에. 그래서 민주당이 도저히 그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노무현이 이길 수 있다라고,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노무현 지지자들 몇 명이 정치를 잘 모르고, 그 정치판을 잘 못 읽는 몇 명이 순진하게 노무현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노무현이 그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노무현이 그 선거를 이긴 거야. 어떻게 이겼냐?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야. 노무현은 이 전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용적인 면에서는 무슨 철학적인 깊이라든가 어떤 정치에 대한 뭐라 그러나 내용성, 풍만한 내용성은 문재인보다 못하다고 봐,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노무현의 내용은 문재인이 공급한 거야. 난 그렇게 봐. 문재인은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전쟁은 누가 해? 노무현이 했어. 그 적장에 목을 따거나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어떻게 국민들을 모아낼지, 그걸 한 게 노무현이야. 나는 노무현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내가 아는 김대중은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문재인보다 더 많이 알았어. 그 다음에 실제 경험, 30년 동안의 정치를 통해서 김대중은 아는 게 스스로 많았어. 30년 정치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경험도 많았고, 그 다음에 많은 외교적인 교류를 통해서 아는 내용도 많았고, 다만 전쟁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부족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잔기술이 있었어.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김대중 대통령의 내용은 풍부했지만 전쟁을 해 나가는 능력은 노무현보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잔기술이 있었고, 그 잔기술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막판에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 거야. 잔기술 펼친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니까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어,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도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 거야. 반면 노무현은 정말 뭘 했냐? 전쟁을 할 줄 알았어. 언제 적장에 목을 따야 되는지, 언제 저쪽이 불쌍하지만 짓밟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장수 다 왔어. 그러니 노무현한테 내용만 누가 공급해주면 최고의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노무현한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 교만함이 있었어요. 교만? 자만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만이라기보다 자만이야. 민주주의 다 됐다라는 자만. 노무현의 그 자만이 결국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야. 민주주의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러니 노무현 지지자들 속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니까? 이만큼 했으면 민주주의 됐다. 자기가 민주주의 완성시켰다고 생각했어. 14선언도 했겠다. 대북 문제도 다 풀었겠다. 이만큼 하면 한반도의 모든 문제 방향을 풀었다. 라는 자만. 그것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 자만이 방심을 낳았고요. 그 방심이 결국 부엉이 발까지 밀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소위 노무현 측근 아주 싫어해. 노무현 측근 중에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딱 3명이야. 아니, 노무현 그럼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딱 3명이야. 문성근. 왜?
문성근은 노사모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딱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노사모를 떠났어. 아무 욕심 없이 떠났어. 그래서 나는 문성근을 인정해요. 공성이 불거, 정신의 근거에서. 두 번째, 안희정이야. 안희정은 실제로 이 안희정이 대선의 자금을 맡았어요. 대선 자금 관리를 맡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재벌들을 상대하면서 재벌들한테 선거 비용을 받아내는, 그러니까 재벌들이 정치 후원금 내는 걸 관리했던 사람이야, 안희정이. 그러면 그 일을 했다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노무현한테 가장 신뢰받았던 사람이야.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안희정을 그 자리에 앉혔을 때는 안희정이 잔수 쓰는 사람 아니다. 얕은 욕심으로 딴주머니 찰놈 아니다.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관리할 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했어. 그 일을. 결국 나중에 이회창 차떼기가 터지니까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 그때 한마디를 해요. 이회창 대선 자금이, 대선 비용이 내가 쓴 거야 10배를 넘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그 말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노무현이 쓴 돈이 그 이회창이 쓴 돈의 10분의 1을 넘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물었어. 노무현 대선 자금. 핵심은 이회창이었어. 이회창이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그 돈은 이 조선일보에서 묻어버리고 이회창이 쓴 돈에 노무현이 10분의 1 조금 넘게 썼다. 그러니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잡아드리겠다는 거야. 그때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됐어. 그때 누가? 그 자금관리 담당자가 안희정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김대중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안희정의 입장이다. 미국 가. 김대중 밑에 있었던 사람들 수준이었다면 안희정 같은 상황이 왔다.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안희정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밑에 있었던 사람 잔기술 부리던 애들 수준이었으면 미국 가. 미국 가서 그 소나기를 피한 다음에 돌아와서 실세로 복귀했을 거야. 그러면서 미국 가서 인맥도 넓히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 파티도 하고 미국의 인맥을 넓히고 돌아왔겠지. 그러나 안희정이 선택한 건 뭐야? 감옥으로 갔어. 감옥으로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버린 거야. 내가 그때 안희정한테 뿅 갔어. 이 사람이 이 정도 노무현에게 충성한다면 노무현을 믿어볼 만한 사람인가 보다. 솔직히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가 없었어요. 근데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그때 뚜벅뚜벅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 이만큼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노무현한테 그런 면이 있나 보다. 뭔가 믿을 만한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그게 안희정이었어. 세 번째, 문재인. 왜? 문재인은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 좌충우돌이야.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 또는 뭐 이렇게 품위, 소위 가진 자들의 교양 이런 게 없었어. 자기는 대통령이 돼서도 언제나 서민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거를 버리질 못해서 끊임없이 뭐라 그러나 밝고 경쾌하게 살았어. 그러면서 되게 자신감도 있었고 자신감이 때로 자만이 됐고 그것이 이 시민단체들하고 골을 내는 그런 문제를 낳았지만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방방 뜰 때 그때 그 무게감을 잡아준 게 문재인이었어요. 항상 조용히 항상 그늘에서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고집을 피우지도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막 방방 뜨는 것을 이 사람이 잡아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줬던 게 그게 문재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노무현 사람들 중에 신뢰하는 건 딱 셋이었어. 내가 여의도에서 2004년부터 7년까지 있으면서 내가 그 정치인들 다 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나마 쓸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셋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이제 문재인이 나온 거 아니야. 응? 큰언니아님, 사이코파스님 감사합니다.
안희정, 문성근, 문재인 중에서는 문재인밖에 없었겠지. 근데 이번 대선 후보로 문재인이 나오기에는 좀 약했어. 문재인은 마지막 순간 목 다는 짓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 마지막에는요. 그 마지막에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도덕적 흠결보다 또는 인간적 연민보다 대의를 위해서 칼질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이 문재인한테 없었어. 그래서 내가 작년 7월에 문재인으론 대선 못 이긴다고 개지랄을 떨었던 거야. 사이코파스님, 광해의 꿈님, 커피님 감사합니다. 기억나요? 내가 작년에 7월에 그 민주당 대선 경선 들어가기 전에 막 집어던지면서 문재인으로는 대통령 선거 이기지 못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웠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그랬던 거야. 문재인의 기질을 알았기 때문에 문재인으로는 대선 못 이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으로 못 이기니까 그럼 문 닫고 들어갈 거냐? 그래서 내가 그때도 방송 접었던가? 그때도 내가 하여튼 무슨 행패를 부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왜 우산 부인 한참 할 때였는데 좌우지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재인이 윤여준 내려오고 막 이럴 때도 막 들고 일어났었잖아. 근데 좌우지간 문재인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시청자들 속여요. 문재인 된다 그랬다. 문재인 될 거다. 문재인 될 거다라고 속였어. 왜? 문재인이 될 거라는 계속 뻥을 쳐야 박근혜 공약에 문재인 공약이 들어갈 거 아니야. 어차피 박근혜가 대통령 될 거라고 난 생각했어. 그게 내 2011년 예언에 나와. 내 2011년에 이대로 가면 통진당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그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하고 대통령도 야당에서 못한다. 그 얘기를 내가 2011년에 해.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야당이 이 꼬라지면 그 2012년 총선에서 과반수 못한다는 얘기도 내가 2011년에 다 했어.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문재인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이 결정되면 나는 거기 충실했어. 그래서 총선 때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하는 모습 보여준 거고 그 야권 경선하는 과정에 문제점 지적해다 감옥에 갔다 온 거고 나는 후회 없어. 내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후회 없어. 그리고 내가 문재인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재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박근혜 공약에 넣는 방법은 문재인이 될 거라고 뻥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 된다 이렇게 뻥을 친 거야. 그래서 소위 지난 대선이 지나갔는데 그 대선하는 과정에 많은 잘못들이 있었죠. 무엇보다 지금 전쟁 중에 장수들을 전부 다 자르는 게 어딨냐? 전쟁 중에 최고 사령부 장군만 남겨놓고 나머지 소장들이 전부 다 그만두는 게 어딨어. 민주당이 그래서 진 거야. 문재인의 부족보다 당시 민주당 총 지도부가 총사퇴했던 거 그래서 진 거야. 그 책임을 져야 돼. 어쩌면 막판에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어요.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는데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죄 지도부 사퇴하고 지랄 연병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이 고립돼서 죽은 거야. 나는 그거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 그날 그 장면을 내가 그 추운 구치소에서 그 좋은 싸움을 몇 표였지? 1400 몇십 표? 1400 몇십만 표라는 역대 대통령, 민주당 역대 대통령 후보 누구도 얻지 못한 그 표를 얻고도 졌을 때 그거 누구 때문이겠어? 민주당 지도부 때문에 진 거지. 특히 전원 사퇴해야 된다고 먼저 사표 던진 그 인간 때문에 진 거야. 난 그렇게 봐. 최고 득표를 얻고도 낙선했어요. 그거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얻은 것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더 많이 얻었지, 표를.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200만 표인가를 더 얻었어. 최고의 표를 얻은 거야. 야당한테 이 정도의 표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몰라. 그만한 표를 얻고도 진 이유. 그거는 친노 때문에 진 게 아니라 김한길 때문에 진 거야. 난 그렇게 봐.
그래서 쟤네들이 기를 쓰고 김한길을 당대표를 만들려고 작년 6월 달에도 그렇게 당대표 경선을 붙이려고 그랬고, 올 봄에 기어이 이해찬 자르고 김한길을 당대표로 만든 거 아니야. 그 뒤에 어떻게 됐어? 그 뒤로 민주당 지지율 22%를 넘지를 못해.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개망신을 떠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20%를 넘지, 22%야. 19%? 최고가 22%야. 누구 때문이야? 옛날에는 민주당이 뭐 잘못하면 집단 지도체제라 그래서 그 최고위원들 전체가 책임이었어. 한 명만 반대해도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 안 올라가는 거 김한길 책임이야. 왜? 지금은 김한길이 당대표로 모든 걸 결정해. 지금 민주당 지지율 안 올라가는 건 순전히 김한길 책임이야.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왜 쟤네들은 언론에서 그렇게 이해찬 때는, 여러분 기억해봐. 이해찬이 당대표 할 때는요, 이해찬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어. 이해찬을 까는 기사가 계속 나왔어. 근데 김한길이 당대표 된 다음에 김한길 까는 기사를 못 봤어, 나는. 보신 분 있어요? 이해찬이 당대표 할 때는 이해찬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이해찬 욕을 바리바리 했어. 뉴스에서도 이해찬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언급이. 그런데 김한길이 당대표 되고 민주당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는데 19%, 18% 나오는데 김한길 비판하는 기사가 없어. 왜 그런지 몰랐어, 나는. 왜 새누리당이 그렇게 김한길을 띄우는지 몰랐어. 김한길은 절대 민주당 구심이 될 수 없다. 그래서였던 거야. 김한길을 중심으로는 절대 야권 지지 세력이 뭉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김한길을 밀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지난 6월달 NLL 논쟁 터졌을 때 문재인 실언 논란 터졌을 때 했던 말 기억나요? 한번 들어보자. 내가 문재인 NLL 논란이 문재인이 NLL 뭘 확인해보자라고 발언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문재인이 욕을 먹었어. 공격을 당했어. 내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해요? 문재인더러? 문재인은 절대 전면에 나서지 마라. 절대 전면에 나서지 말고 모든 게 밝혀졌을 때 그때 나와라. 들은 그거 기억하시는 분? 응? 그 내용 기억하시는 분? 문재인은 일단 쥐 죽은 듯이 있다가 모든 게 들통이 나면 그때 나와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성명에 동의합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성명에 동의합니다. 피를씨님 감사합니다. 이미 뭐에 대해서?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 그것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벌어진 범죄라는 거 들통났죠? 포털 댓글. 그 다음에 트위터 5만 건 들통났죠?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하고 손잡고 거기다가 새누리당 시발단하고 손잡고 트위터에서 여론 조작했다는 거 들통이 났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레이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문재인이 민주세력의 야권 세력의 구심점으로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문재인이 구심이 되는 것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비트리지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문재인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면 안 돼. 희망찾기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장했던 건 이 민주당에서 김한길 전병헌 물러나고 그리고 새로운 비상대책위를 꾸리라는 거였어.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그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라. 김한길이가 완전히 물러나기가 싫으면 지금 최고위원회에다가 또 다른 사람들을 덧붙여서 비상대책위를 꾸려라 까지 얘기했어. 끝까지 안 듣고 있잖아.
안개 낀 고수부님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구심점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소위 김한길이가 비난했던 그 친노 그룹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문재인이 지금 구심으로 서는 게 맞고 대신 전열은 지난 대선 때처럼 짜야 된다. 이해찬, 우원식, 이인영,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위 민주당 내 개혁 세력하고 문재인이 손을 잡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판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해찬, 정세균, 이인영, 우원식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의 입이 돼야 된다. 문재인의 팔다리가 돼야 되고, 어제 정세균이 그 비판했잖아요. 어제 정세균이 그 민주당은 이번 지난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예, 나는 이번에 이 정세균, 여러분 내가 정동영 싫어하는 거 알죠? 네? 내 정동영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나는 이번에 정동영도 정세균도 또 이 우원식, 이인영, 이해찬 이 사람들이 문재인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지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동영, 정세균 지지자들 중에 그 다음 대권을 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가만히 안 두겠지. 응? 지금 섣불리 대권 도전 욕심 품고 지 개별적으로 달리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지. 지금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는 세력 재편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10월 좀 다음 주 되면 이 김한길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내가 다음 주에 원하는 판이야.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소위 그 민주당의 중진 정세균 정동영 우원식 이인영 이런 사람들 나는 문재인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봐요.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 우원식 이인영 따로 자기네들 개혁파 중심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지금 나는 민주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위 문재인과 개혁파가 손잡는 거라고 봐요. 지난 대선 때 그 전술 아주 유효했어. 김한길이가 막판에 말아먹은 거지. 응? 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 개혁파 소위 옛날 노무현계 김근태계 손잡아야 이 문제 해결합니다. 미미홈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정세균은 왜 들어가냐? 정세균, 정동영 호남의 맹주잖아. 호남 쪽에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이 정세균 그 다음에 신경민, 정동영 이런 사람들도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소위 호남 쪽 사람들이 그 믿고 따를 만한 그 사람들이 빠지면요. 우리 호남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소외되는 거냐?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동영, 정세균, 이 신경민 이런 사람들 한 축으로 같이 힘이 되고 우원식, 이인영 같은 개혁 세력 한 축이 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옛날 지지자들은 철저히 밑으로 숨어서 정말 그늘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문재인을 도와야 된다. 나는 그러면 이번에 그 민주당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싸워나갈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틀즈님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개혁파가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높아. 개혁파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위 영남 쪽에서 지지율이 높아. 그리고 신경민, 정동영, 정세균 같은 사람들은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있어.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합쳐지면 이번 국정원 싸움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 또 민주당 내 파벌 정치로 가면 안 돼. 민주당 내 파벌 정치로 가면 민주당은 망하는 거야. 지금은 이 중진들에다가 그러면 이 대외전쟁은 누구를 데려올 거냐? 나는 이 통진당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통진당이 드러나기가 힘들면
시민단체 쪽 사람들을 대거 앞에 포진시켜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비롯한 천주교 세력,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싸우고 그 정치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맨 뒤에는 문재인이 있는 거야. 문재인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민주당 이 사람들이 쫙 둘러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민단체하고 그 천주교 쪽에서 앞에서 나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뒤에서 쫙 따라가는 구도라면 좌익효소 목을 딸 수 있지 않겠냐? 그냥 그런 거지 뭐. 통진당을 배제하고 가자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석기가 문제지. 이석기가 문제이고 통진당 안에서 이석기 지지자들이 문제이지. 다수의 통진당 지지자들 중에 제주꾼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제주가 결합되지 않으면요 이번 싸움 못 이겨요. 루빈맘님, 옹사위원님 감사합니다. 집에 간단 말이고 사무엘하님 감사합니다.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아니야 무슨 제갈망치 좀 아니야.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많은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이석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아주 재수없는 놈이 있는 거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나는 정말 싫어하는 어떤 놈이 있어. 근데 그 놈을 경찰이 엉뚱한 누명을 씌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이제 동네 조폭이야. 동네 조폭이라 애들 좀 이렇게 삥 좀 뜯고 침 찍찍 뱉으면서 지나가는 여자들 희롱도 하고 아주 좀 재수 없는 애야. 그런데 경찰이 얘를 살인범으로 잡아갔다. 그럼 나는 어떡할 거냐. 그 살인한 놈은 따로 있는데 얘를 살인범으로 잡아갔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 이석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소위 통진당이 망한 이유는 이석기 때문이라고 봐. 기본적으로. 못 알아듣겠어? 나는 이석기가 통진당 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진당 지지자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거긴 동의 못해. 그 통진당 지지자들 중에 쓸만한 사람 많습니다. 예. 민주당이 너무나 단비세상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말 소위 젊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못 줬잖아. 꿈과 희망을 못 주니까 통진당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기대고 있었던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버리면 무슨 수로 이겨. 단비세상님 감사합니다. 당황했나봐요. 또 차가워하고 쿵쾅이들이 들어왔어요.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얼굴 망치 부인 얼굴 사갔다. 그치? 그래도 네 뇌 사근 것보단 나아. 넌 뇌가 사갔잖아.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잖아. 자, 영상 하나 같이 봅시다. 사이버 사령부가 오늘의 유머에 올린 정치 개입글의 제목을 몇 가지만 뽑아본 것입니다.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 냄새가 난다는 게, 지금 이 글이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 냄새가 난다는 게입니다. 안철수의 고향은 전라도이다. 왜냐하면 그의 조부모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실제 호남 사람인데 영남 사람인 척하면서 대단한 탄평책이라도 쓰는 양 캠프의 주력 인사들을 호남 사람으로 타격 기용하는 척하는 안철수의 실수에는 그저 아연할 뿐이다. 안철수의 비리는 딱지에 따온 계약에 논문 표절에 돈 이때시 거짓말에 전세 8년 운운에 군 폄하 발언에 BW 사건에 이제 줄줄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벗겨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게시글은 며칠 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고, 사무총장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답변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듣고 계세요. 사이버 사령부가 오늘의 유머에 올린 정치 개입글의 제목을 몇 가지만 뽑아본 것입니다.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 냄새가 난다는 게, 지금 이 글이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 냄새가 난다는 게입니다. 안철수의 고향은 전라도이다. 왜냐하면 그의 조부모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실제 호남 사람인데 영남 사람인 척하면서 대단한 탄평책이라도 쓰는 양 캠프의 주력 인사들을 호남 사람으로 타격 기용하는 척하는 안철수의 실수에는 그저 아연할 뿐이다. 안철수의 비리는 딱지에 따온 계약에 논문 표절에 돈 이때시 거짓말에 전세 8년 운운에 군 폄하 발언에 BW 사건에 이제 줄줄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벗겨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게시글은 며칠 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고, 사무총장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답변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특정 IP를 이용해 대선 게시물 700여 건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특정 IP를 이용해 대선 개입 게시물 707건을 707건 오유 사이트에 올렸고, 이 IP로 접속했던 아이디는 모두 34개 가운데 8명은 그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게시글에는 야권 대권 주자들은 물론 정동영, 한명숙 등 야권 정치인, 김재동, 김미화 등 특정 방송인들의 이름도 거론됐다. 자, 사이버 수사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의 이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 애들인데 이런 정치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이버 사령부하고 새누리당하고 그 사이버 사령부하고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연결선이 뭐냐면 그 소위 시발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뭐 누들루드 뭐 이 사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얘네들이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야. 사이버 사령부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이 뭐예요 인터넷 선거운동하는 애들이랑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야. 시발단하고 이 시발단의 글을 얘네들이 RT했다는 얘기는요. 이건 게임 오버란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따뜻한 나라가님, 판다와이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시발단, 즉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그 임명장을 받고 그 무슨 저기 사이버 보좌관이라고 하면서 댓글 작업했던 애들이 있어. 근데 그 글을 이 사이버 사령부 소속 애들이 이걸 지금 퍼날랐다는 거야.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하고 이 새누리당 시발단 댓글하고 같은 내용을 지금 썼단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나 거기다 이 군 사이버 사령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돈도 받고 국정원으로부터 알 수 없는 돈도 받았고 서로 연계했다는 또 추기 기사가 나왔어. 그러면 국정원 댓글, 국정원 트위터, 사이버 사령부하고 연결, 사이버 사령부하고 시발단하고 연결 이게 지금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국정원 트위터도 시발단 글을 서로 주고받았어. 그죠? 그럼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라고. 결국 국정원하고 사이버 사령부하고 박근혜 선거운동을 도울 때 이건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조직적 집단적으로 박근혜를 도왔다는 얘기고 그게 시발단하고 연결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르다. 이제까지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제까지 얘네들의 주장은 국정원 범죄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명박의 범죄이지 박근혜 범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오지 않았나요? 응? 이제까지 얘네들이 그 설사 국정원 그 선거 개입 사건이 맞더라도 그 내용은 이명박의 범죄이지 박근혜 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게 시발단은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임명장 받은 사람들이야. 그 임명장 받은 사람들이랑 이 사령부랑 국정원 트위터가 같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거는 곧 박근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대선에서 명백한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확증이 나온 거라고. 내가 이거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지난 대선 선거가 잘못됐다라는 파프로즈님 고맙고요. 명백한 그 오류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거야. 그지? 자, 나 막 떨린다, 야. NYT, 한국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선거 개입, 국제 망신.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어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대선 스캔들이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22일 한국의 군 사이버 사령부가 일부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북한의 해킹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 2010년 창설된 군 사이버 사령부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선거 개입 스캔들에서 가장 최근에 연루된 국가기관이라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검찰이 지난 6월 국정원 요원의 온라인 비방 작전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기소한 데 이어 군 사이버 부대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정가가 마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즈는 최근 몇 주 동안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 간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학생 시위대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노년층의 보수 시민들은 국회와 인터넷 공간에서 종북주의자들을 몰아내라며 국정원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타임즈는 국정원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3명의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에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고도 덧붙였다. 뉴스타파 좀 올라왔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뉴스타파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미국 가가지고 발표했다는 거 그거 안 올라왔어요? 응. 내가 뉴스타파를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 뉴스타파 좀 찾아주세요. 예.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국정원의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해서 외국에 가서 보도했다는 거 뉴스타파에 올라왔다는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응? 예.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것 좀 주소 좀 알려줘봐요. 예, 내가 아까 자료실에 좀 올려달라는데 아무도 안 올려놨네? 지금 뉴스타파 좀 찾아주세요. 예. 뉴스타파 좀 찾아주시고, 이건 내가 뭐 어쨌다는 거지? 나에 관한 영상이 올라왔다니까, 뉴스타파 최근 것 좀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김기용 정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은 앉아 계시고 정인들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3년 진행 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의사 진행바로 김용판 증인은 잠깐만. 네. 증인들 다 일어나서 선서를 하는데 선서를 안 하시는 건지 안 일어나는 건지. 선서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부하시는 이유를 좀 설명하시죠. 예, 저는 지난번 국정수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으로 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저희 방어권 차원에서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쟁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증인 김기영. 저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김용판 씨에 대해서 저 상태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가 증인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그 의사를 밝혔을 때 그러면 당신 여기 도대체 왜 나왔냐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운영하는 거냐고? 저 뻔뻔한 얼굴 좀 보십시오. 선서라고 하는 행위는 그 하나의 전체적 과정인데 지금 금융관 증인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국정감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된 거거든요.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 신경의 변화가 없는 걸로 위원장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신경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소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30초만 주시면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명가 필요하면은 제가 다시 속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검사를 중지하고. 아, 난 또 내가 무슨 뭐 생수병 들고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별거 아니야. 나 저 때 아무것도 안 던졌어. 뭐 목소리로 그 목을 조르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굉장히 내가 엄청난 인내심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나도 알게 됐어. 자, 다음 저기 뭐 뉴스 타파 들어봐요. 예, 수님 감사하고요. 아, 깜짝 놀랐네 그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가 국정원의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을 처음 보도한 것이 4월이었고 국정원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서 보도한 것이 5월 17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5달이 지난 지금 검찰 특별수사팀이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국정원의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을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를 가로막는 행태를 보였고 새누리당은 파장을 축소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에 가니 정치 얘기가 자연스러운 화두가 되더군요. 안철수가 되겠느냐, 박근혜가 되겠느냐 등. 그런데 지방 공통 의견은 안철수의 언행 불일치가 공통이더군요. 개똥밭에 굴러도 정치판이 좋다라는 말이 요즘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종북당 종북녀에게 딱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 출마도 국고 보조금을 공작금으로 쓰기 위해서 출마했다죠 아마? 이 트윗의 작성자는 쇼어0987. 지난해 9월부터 대선 전까지 종북, 좌빨 등 근거 없는 색깔론을 담은 트윗으로 야권 후보를 매도했고 모두 10,000번 넘게 리트윗돼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됐습니다. 쇼어0987은 뉴스타파가 지난 4월 SNS 관계망 분석을 통해 밝혀낸 국정원 핵심 계정 10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 4분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했거나 리트윗한 글 55,000여 개가 담겨 있습니다. 쇼어0987을 비롯해 뉴스타파가 국정원 심리정보국에서 일한 43살 이모 씨라고 보도했던 트위터 아이디 누들누들, 그리고 태산포와 김인혜, 고본수, 조지식, 그리고 하패상 등 뉴스타파가 핵심 계정으로 분류한 10개 가운데 7개가 검찰 수사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뉴스타파가 국정원 보조 계정으로 분류한 5대 뜨주 등 6개도 국정원 직원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긴급 체포했던 3명 외에도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3사람 것만 한 건 아니에요. 5만 몇천 건인데 그게 체포된 사람 3사람 거가 아니에요. 3사람 거는 그 중에 일부. 심리전단 직원들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후원 계좌를 소개하며 선거자금 모금도 독려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5통화했어요.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 후원 전화. 여러 통화해도 됩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정당과 특정인에 대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그게 5만 8천 개가 다가 아니고 분석을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선거 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국정원의 여론 공작을 통한 광범위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대선 불복을 원하는 거냐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의 마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 치당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 여부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부대표의 발언은 마치 검찰과 사법부에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읽힙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을 긴급 체포하고 공소장에 트위터 불법 선거 혐의를 추가하자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 조치했습니다. 보고라는 것이 보고가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팀장은 오히려 외압을 느꼈다며 4차례나 보고하고 승인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접수를 시킨 것이고요.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국정원의 비협조로 체포 전까지 용의자가 국정원 직원 신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국정원 직원법에 따른 사전 통보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세훈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했다며 새누리당처럼 증거 취득의 불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트위터 증거 제출로 국정원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제 엄정한 사법적 판단과 함께 국정원 전면개혁이 당면 과제로 남았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글로벌 탐사 저널리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뛰어난 탐사보도 사례들이 소개되는 자리였는데요. 뉴스타파는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받아 국정원의 SNS 여론 조작을 통한 대선 개입 보도 사례를 발표했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의 옛 수도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도시 리우데자네이로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곳에 전 세계 탐사보도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GIJN, 즉 글로벌 탐사 저널리즘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 컨퍼런스는 2001년부터 시작돼 2년에 한 번씩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모여 자신의 보도 성과와 취재 기법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뉴욕타임스와 CNN, BBC, 가디언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과 탐사보도 매체에서 네로라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There are more than 100 nonprofits and NGOs doing investigative journalism worldwide. Our colleagues in China and India, across Latin America, are doing extraordinary reporting, and it's making a difference. 나흘간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각국의 탐사보도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특히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권력 남용과 부정을 고발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덴마크 기자는 미국 CIA가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를 잡기 위해 드론, 즉 무인 항공기 폭격을 하다 무고한 미국 시민을 살해한 작전에 덴마크 보안정보국 PET도 협조했음을 밝혀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Det er korrekt, at jeg var med i den, men jeg har ikke været alene om den her mission. Vi i PET og sammen med CIA har haft den her fælles mission. 인도 기자는 인도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들에게 자행한 고문행위와 고문센터 운영 실태를 추적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뉴스타파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해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탐사보도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그동안 뉴스타파가 집중적으로 보도해온 국정원의 SNS상에서의 대선 여론 개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훌륭한 탐사보도. 이 세션에서 뉴스타파는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 등을 활용해 국정원이 트위터에서 대선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고 검찰 수사를 이끌어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Tracing the Twitter accounts 400, that was the same Twitter accounts that we reported. 70% of such accounts coincide with our reporting. 정보기관의 SNS 여론 조작을 추적한 뉴스타파의 취재 기법과 보도 내용에 대해 다른 나라 기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이어졌고 What social network analysis tools you use? Okay, that's all.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I think it's an incredible amount of work to track down these people and to show how they connected. So it's very impressive. We haven't seen any spy agencies or we haven't seen more than political operatives at this point. And we haven't seen the government trying to do it. So this is a pretty incredible story. 알자지라는 뉴스타파의 발표 이후 취재 과정과 국정원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자국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를 파헤쳤던 다른 외국 기자들에게 한국의 국정원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In Europe there would have been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security, and I suppose it would have meant that the leaders would have been removed because that's breaching the law. So it's astonishing that it happens in South Korea.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습니다. They're making sure that the authorities are hold accountable if there's something wrong, if there's something wrongdoing. That is the role which we often call it's a watchdog journalism. 뉴스타파는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ICIJ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의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를 뉴스타파가 밝혀낸 것과 이로 인해 검찰과 세무당국이 역외탈세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괄목할 만한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And our friends from the Korean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they did a great job with the Korean. They have had more impact than anybody. I think they keep every week there's something else. 이번 컨퍼런스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탱을 위해 탐사 보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와 같은 비영리 독립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도 목격했습니다. Nonprofit journalism has grown tremendously because there is economic pressure always on investigative journalism, because the financial
model is changing. We can't be so dependent on advertising now. And of course, the technology is changing so fast. We're dealing with different ways to present news, different ways to gather news. 뉴스타파는 출범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첫 비영리 독립 언론으로서 세계적 탐사보도 전문 매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윤석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국회 증언으로 그동안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국정원이 수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왔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대선에 개입한 트위터 사용자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했지만 법무부가 계속 소극적 자세를 보여 어려움을 겪었고 어렵게 신원을 확인해 체포하려 하자 조영권 중앙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 있느냐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윤 팀장이 자신의 결정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오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노발대발하며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에 즉시 놓아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윤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윤 팀장은 황교안 법무장관도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낸 뒤 일어난 이번 사태는 최 총장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당해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그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은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어온 현 집권 세력은 스스로 당사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여권이 투명한 검찰 수사를 약속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하지만 여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둘러싸고 무리하기보다 야권과 합의해 특검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정원 사건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과 사이버 사령부 관련 부분을 투명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 뉴스타파 여러분의 회비로 만들어지는 그 중요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추적 60분도 있고 뭐 2580도 있고 이 탐사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PD 수첩도 있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텔레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던 돈 한 푼 따로 내지 않고 보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한테. PD수첩, 추정 60분, 2580, 기타 등등. 예. 너무나 괜찮은 시사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100분 토론도 정말 토론다운 토론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너무나 우습게 하는 바람에 그 좋은 기회를, 예.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요. 네. 일단 여러분, 가만있어 봐. 저기, 자료실이구나,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됐어요. 예, 본론으로 이제 이게 오마이뉴스 읽을 건데, 자, 윤석열 항명 논란은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이다. 수사 외압.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범죄다. 예. 지금 이번에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려는 수사팀에 대한 외압은 이건 이명박 정부의 범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범죄란 뜻입니다. 그리고 법조계가 트위터나 인터넷 개입, 그러니까 트위터와 인터넷 개입, 이 부분이 원세훈의 이 선거법 적용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세훈은 이제서 트위터를 선거법 위반으로 넣기에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으니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선거법 위반, 그 국정원 댓글 문제로 선거법 위반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거는 공소장 변경해서 추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선거법 위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법조계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 여당의 SNS 흑역사를 보면 국정원 댓글이 보인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한국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선거 개입, 그 뉴욕타임즈에서 국제적인 망신 기사가 떴습니다. 트윗 내용이 공개되면 국정원 할 말이 없을 거다. 자, 해외학자 206명 국정원 개입 비판 성명 발표.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싸우는 거면 여야의 대립이라고 할 텐데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해외학자 206명 국정원 개입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해외 거주학자 206명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공안정국 조성을 비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 해외학자 대표단 6명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누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힘들게 성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 교수 등 15개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 206명이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 어휴. 대표단은 국정원은 자신의 불법 행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피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조잡한 수법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며 국가정보기구가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그 조직을 개혁하라는 요구에 직면하자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성숙한 민주주의는 강한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가상적인 외부 위협을 이용해 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학자들의 성명서 발표 준비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세웅 미국 예일대 개관 교수는 국정원 비판 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해외 공간을 통해 성명서 발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한국이 냉정과 독재 정권의 잔재를 청산할 기회는 지금이라며 연설, 사상, 정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한 한편 한국 시민들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후 28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서울역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와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및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외국에 있는 교수들이에요. 외국에서 그 강의하는 외국에 살고 있는 교수들 206명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사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공통으로 지난 대선에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아주 일각, 김한길 지지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일각하고 새누리당은 똑같이 뭐라고 외치느냐.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는데 왜 이거를 유죄라고 주장하느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건 증거가 없을 때입니다. 증거가 없을 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진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를 수만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다려야 된다. 재판정의 판결을 보자. 재판정에서 이 명백한 증거에다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무가배의 나라로 알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권도 죽었구나. 대한민국은 사법 정의조차도 실종된 나라구나.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 수사팀을 외압을 가하고 그리고 해체시켜서 그리고 그 윤석열 팀장을 잘라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한 일이라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민주당이 했던 새누리당이 했던 어느 당을 떠나서 누가 또 이런 일을 벌인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침묵하실 겁니까? 문재인 왜 이러나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문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예.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선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 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국민들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권 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군사 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 개입은 경악스럽습니다.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 불복이라며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합니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결코 과거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문제입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얘기 나왔나요?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신 성명서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내지는 선거 다시 하자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불복종이야? 박근혜가 알았든 몰랐든 범죄 사실이 드러났으니 즉각 책임자 처벌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왜 대선 불복종이야? 또 지금 문재인은 너희들 범죄의 피해자야.
해피데이님 감사하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며. 지금 뭐니? 박근혜가 김한길을 만나서 내가 그 불법 국정원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냐? 이랬더니만 김한길이 그건 모르죠 라고 그랬다며. 그거 진짜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만약에 진짜 그런 뉴스가 있었다면 그때 김한길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요. 부정선거 때문에 국정원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라 국정원 댓글 안 썼다는 거짓말 때문에 당선된 거죠. 라고 했다면 나는 김한길을 위해서 한 표 던져줄 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건 모르죠? 뭐 하는 얘기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국정원의 저질 댓글 때문에 박근혜가 당선된 게 아니에요. 국정원의 저질 댓글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겁니다. 인권 변호사가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을 유리했다는 거짓 비방으로 박근혜가 당선된 겁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그 저질 댓글 때문에 당선됐냐라고 묻는 것은 저 바보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박근혜가 당선된 건 국정원에 조직적이고 아주 불법적인 여론 조작이 있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당선된 겁니다. 마치 자신이 민주주의자인 척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당선된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갈지, 또 저들이 어떻게 여론 조작을 할지. 항상 정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먼저 스캔들을 살포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죠. 그리고 빨갱이 타령을 합니다. 그 다음 전쟁 위협이 다음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설로 경제가 어려워진다 라고 비난하면 갑자기 민생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서민은 죽이고 재벌 살리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매뉴얼입니다. 여전히 이런 내용의 빨갱이 새끼 누구 박정희 얘기하는 거야? 여전히 이런 전술에 넘어간다면 우리 국민이 아직 멀었다는 뜻이죠. 혹시 지금 또 스캔들이 살포되고 있습니까? 마구잡이 잘 모르는 사람의 스캔들까지 던져지고 있습니까? 또 문재인 발언을 가지고 노무현에 대해서 차명계좌가 있다는 거짓말, NLL을 포기했다는 거짓말, 권양수 전 영부인이 그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라는 또 거짓말, 온갖 거짓말들을 유포하고 나중에는 우리 국민 절반을 빨갱이라고 몰아가면서 빨갱이 타령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전쟁 위협이다! 이때쯤 이제 김정은이가 또 한 번 사고를 쳐주겠죠. 그리고 나서 민생을 걱정하는 척.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민생을 그렇게 걱정하는 새누리당은 왜 민주당에서 그 갑을 논쟁을 하면서 을을 위한 즉 그 계약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 왜 다 거부했어? 민생을 그렇게 걱정하는 새누리당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그 민생법안 왜 다 거부했어? 그래놓고 니네가 무슨 민생이야? 민생은 말 돌리기용. 말 돌리고 자기네들이 난처해진 일이 있으면 그때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핑계대는 게 민생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빨간색 프랜카드에다가 온갖 거짓말을 했어.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뻥을 치셨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뻥을 치셨습니다.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을 국가에서 100%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뻥을 치셨습니다. 무상 보육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뻥을 치셨습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뻥을 치셨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지키지 않은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뻥을 치셨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정부, 건전한 지방정부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보세요. 건전한 지방재정이 필요한데 왜 쓸데없는 새마을운동 하라고 그 예산 책정하라고 시비 중이십니까? 가뜩이나 돈 없는 지방정부에다가 왜 쓸데없는 70년대 뭐 지금 우리 다시 이번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초가지붕으로 다시 얹을까요? 건전한 지방재정이 필요하다면서 무슨 새마을운동 예산을 책정하라고 지금 뭔 짓거리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민도를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온 세계 언론이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국에 나가서 한국화 공부하는 교수들까지 전부 다 이번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겠습니까?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한길이 이번 문재인 이 성명을 개무시하는지. 나는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재준 자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혹시 김한길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나만 못 들은 거야? 우루사 부인님, 지리산 오갈피님 감사합니다. 남재준 잘라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한 거 그거 책임지고 남재준 잘라라. 그거 김한길이가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도대체 당대표가 돼서 뭐 하는 거야?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정원 그 책임자 자르라고 얘기할 그것도 말 못해? 당대표가 돼가지고? 박근혜 하야하라는 얘기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 남재준 잘라라. 김기춘 잘라라. 그 말도 못해? 그러면서 무슨 당대표를 해? 물러나 주는 게 지금 김한길이 할 수 있는 나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부산 셰프님 감사하고요. 어, 2004님, 쌈디유키님, 20님, 블러드헬님 감사합니다. 얘네들은 똑똑한 사람만 보면 몽땅 다 전라도 사람이니? 너 전라도 홍보 중이야? 나 서울 사람이다. 다몰라님, 다크톤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몰랐던 내용 많이 알았다. 손? 예, 엄지손가락. 예. 그 오늘 망치부인 방송 보면서 몰랐던 내용 많이 알게 되신 분 엄지손가락. (21님) 감사합니다. 쟤네는 무슨 똘똘한 사람이만 보면 죄 전라도 사람이니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똘똘해?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칼빵 오빠님 감사하고요. 자, 지금까지 추천 몇 개? 오케이, 2000개 넘었습니다. 칼빵 오빠님, DKRNTO님 감사합니다.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물해주신 별풍선 스티커, 초콜릿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추천해주신 218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추천 안 한 님들! 오늘 밤 꿈에 명박이가 뽀뽀하러 옵니다. 초록머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재방송됩니다. 내일 낮 2시까지 재방송됩니다.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그 강아지들이 듣고 있다가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면 손 드세요. 그럼 앞발을 듭니다. 지상비행님 감사합니다. 개도 3년만 들으면 사람처럼 자판을 두드리는 방송 망치부인 방송입니다. 예, 자 지금 닥쳐? 닭을 줘. 그래야 치지. 아니 망치부인 방송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와서 듣고 있어? 우주 플리즈 꺼져. 망치부인 방송 마음에 드셨습니까? 제 방송 보시고요.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우주 플리즈 꺼져. Go to hell. 예. 자, 제이보그님 감사하고요. 네. 자, 걸레? 그 일기는 네 일기장에 쓰는 거야. 나하고 섹슈를 네가 왜 해? 나 정말 이 나이에도 진짜 이 들이대는 어린 벗들 때문에 미치겠네 정말. 천안 댕기동자님 감사하고요. 여보 보고 있지? 나 인기 아직도 이렇게 많아. 왕원이님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이 목요일이죠.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며칠째 연속 방송? 내가 지금 며칠째 연속 방송하고 있는지 알아요? 무려 11일째야. 예, 나 오늘까지 11일째 연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너무하네. 이놈의 이 탈북자 새끼. 너 간첩이지? 너 탈북자 간첩 아니야? 아니 너무너무 이게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거 저기 빨갱이 간첩들이 쓰는 말이야. 왜냐면 북한 애들은 너무너무를 못해. 너무너무밖에 못해. 야, 딱 보니까 이게 이 탈북자 아니면 간첩이네. 야, 30대 애청자님 감사하고요. 자, 헐 뒤에 노무현. 야, 네 어깨에 노무현이다. 야, 너 어떡할래? 네 목을 조른다, 야. 너 이제 거울 가봐라. 너 지금 목욕탕 가봐. 네 뒤에 딱 앉아서 네 목 조르고 있다, 야.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지난 총선, 대선 연속해서 깨지고 많이들 힘드셨죠? 예. 나는 어떻겠냐? 이러면 진다. 이렇게 가자. 별 얘기를 다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들 멋대로 사고 치다가 총선 말아먹고 대선 말아먹고 그 꼬라지 보면서 구치소에 있는 내 심정이 어땠겠어? 내가 나가면 이 인간들 내가 진짜 쳐다나 봐라. 그렇게 맘먹고 있었는데 녹두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 말 듣고 내 말 들었으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왜 달렸겠냐. 녹두야님 감사합니다. 대법원 형이 확정되고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전과자 딱지 달고 달아야 됩니까? 라고 항의하자 우리 하 사장님께서 예수의 12제자는 모두 사형수였다. 국민이 변호자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말아라. 예. 독재의 시대 전과자가 되는 건 영광이다.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일제시대 때 다 전과자였잖아요. 해피데이님 감사합니다.
못생겼어요? 네. 망치 부인이 못생겼다라고 느끼는 거, 아직 정직하다는 거야. 사무엘아님, 팬님 감사합니다. 저러다가 한 3일쯤 뒤에 오면, 망치 부인님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한 3개월쯤 뒤에 누가 와서 못생겼다라면, 야! 너 이렇게 이쁜, 아줌마 봤어? 이러면서 싸우죠. 네.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얼굴이 이쁜 얼굴은 아니야. 사실 나더러 이쁘다 그런 사람들 보면 쟤가 미쳤나 싶기도 해. 예. 아직 정직한 그대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욕먹으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애들한테 욕먹으면서 이런 거 왜 하나 누가 물어보잖아. 나도 사실 때려치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사람이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면 적어도 40년 뒤에는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심장을 물어 뜯겨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풍효주님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되고 평탄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민주주의 국가,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 국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땅에 밭이 너무 나빠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밭을 탓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밭을 새로 갈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에다 계란을 던지면 바위를 깰 수 없지만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고 두 방울이 떨어지고 100만 방울, 1000만 방울, 4800만 방울의 물이 바위에 떨어지면 그 바위는 옥토가 될 겁니다. 밭을 바꾸기로 했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밭을 바꾸겠다는 망치부인의 거대한 야망 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참외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기적이 가능하다고 외국 가수가 노래했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낮 2시에 늦지 않게 오세요. 어쩜 1시 할지도 몰라요. 네.